빅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노동의 이한솔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종편계 아이돌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로가 이제는 먼 길인가요? 서울의 어떤 중심이고요. 어디서든 올 수 있는 곳이 종로 아닙니까? 뭐 먼 길 아니고 뒤늦게 불러주셔서 더 섭섭한데요. 늘 달려올 마음이었는데 워낙에 쟁쟁하신 분들은 많이 불렀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뒤늦은 순서로 오게 돼서. 하지만 자주 불러주세요. 예. 제일 처음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젊은 분들이 좀 사고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온 국민이 네. 슬퍼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또 더군다나 한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을 넘긴 그런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대형 재난 사고가 일어나서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또 유가족분들한테는 또 뭐라 위로의 말씀을 전할 길이 없는데 다만 이런 어떤 사고가 우리한테 무엇인가 교훈을 남기려면 정치권이 이것을 갖고 정쟁화하지 말고 시스템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가려내는데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남겨진 살아남은 자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북 봉화에서는 아연 광산 갱도가 붕괴되면서 두 분이 갇히게 되는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열흘이 넘게 국민의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구출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극적으로 이분들이 생안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쪽으로는 좀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고 또 한쪽으로는 천만다행이다 싶은 그런 사고였어요. 우리 광산이 대개 광산들이 우리가 많이 이제 폐광이 되고, 왜냐하면 광산 그럼 보통 석탄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석탄과 관련돼서는 우리의 에너지의 어떤 그런 에너지원이 많이 바뀌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탄광은 많이 또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연 광산이었습니다. 아연을 채취하는 광산이었고 9일 만에 구출이 된 상황이고요. 기적적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황금 골든타임이라는 게 72시간 이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보면 두 분 다 베테랑 광부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평평한 지역이 어딘지를 스스로 찾아서 갈 수가 있었고, 또 그곳에서 모닥불까지 피워서 저체온증을 막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막힌 공간에서 어떻게 이 불을 피우면 산소결핍증이 일어나지 않을까, 질식사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두 개의 갱도가 함께 있어서 공기는 굉장히 순환이 잘 됐다고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기적적 생환을 도운 건 커피 믹스라고 하죠. 커피 믹스 30봉지가 성인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아까 섭취해야 될 칼로리를 어느 정도는 보완시켜줘서 커피 믹스를 두 분이 이제 계속 타서 먹었기 때문에 생존 가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생존 의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존의 3대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 두 분 살아남으려고 서로를 의지하고 또 끊임없이 바깥에 이 구조 요청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스스로도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 동물을 팠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진짜 너무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이분들이 돌아옴으로써 약간 희망을 주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한쪽은 조명이 되고 한쪽은 조명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아연 광산 매몰 사고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남은 광산 사고가 있어요. 1967년에 네. 구봉광산 양창선 씨라고 이분이 15일 만에 구출이 됐어요. 그것도 뭐 그 당신 제가 알기에는 기네스북에 실릴 만큼 오래 생존을 했다. 더군다나 복수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 어쨌든 의지할 수 있는데 혼자서.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 당시였는데 양창선 씨의 구출을 위해서 정말 전국이 다 나섰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방송이 됐고 또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부인이 도시락통을 밑에 내려보내고 그러면서 소식이 전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구출이 돼서 나왔을 때는 정말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7살? 네. 이었습니다만, 어린 시절이셨네요. 5살이었군요. 네. 나중에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28일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사고 이후에 물론 안타까운 그 생명 156명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분의 어떤 사투도 사실상 좀 더 우리가 세심한 그런 그 응원을 보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완전히 명과 암처럼 비춰지는 것이 물론 대형 참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가려진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가 좀 선택적으로 어떤 그런 재난을 대하는 것이 아닐까. 두 분의 목숨도 156명의 목숨만큼 사실은 소중한 거거든요. 한 명, 두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또 돌아보면 지금 이 광부들의 이 매몰 사건도 굉장히 이 문제가 많았어요. 보면 15시간 만에 광산 회사에서 119로 구조 요청을 했더라고요. 바로 하지도 않았고, 또 이런 그런 늑장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 이태원 못지않게 그런 문제가 많은데, 역시 이것 역시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이런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국민노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민주노총은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뭐 노조 하면은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노조입니다. 근데 이 광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변하는 입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오자마자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전국 민노총의 보도자료 드립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사태, 책임자 처벌, 10만 총궐기 전국 노동자들의 선포,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민노총의. 그 다음에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지 않은 데서 정권의 몰락은 시작된다. 이 두 개의 논평만 지금 제가 좀 갖고 온 게요. 민노총은 어떤 조직이죠? 노조들의 가장 최상위 상급단체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들의 강령도 그렇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물론 이태원 참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지금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것은 광산 노동자들이거든요. 광산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또는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하시한 채 이태원을 언급을 하면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이 권기 대회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과 똑같은 이유죠.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을 위시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부터 특검부터 그 다음에 나올 수순은 뻔하지 않을까요? 재난 그러면 늘 이들이 하는 퇴진이니 나중에 이제 무르익어서 선전선동이 무르익으면 그 다음엔 탄핵까지도 얘기할 이 정치 집단은 가장 뭐 때문일까요? 이재명의 자신의 어떤 지금 운명을 어떻게든 덮고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재명 당대표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이동규가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서 김용
이라는 사람도 이제 곧 자기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네. 이 자신이 한 것만큼만 처벌을 받겠다라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재명은 곧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것을 대형 참사의 책임론으로 해서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민노총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봅니다. 민노총이 뭐가 똑같으냐? 민노총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노동 운동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수준 상황이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고임금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더 이상 고임금이 계속적으로 안 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에서 이 상위권 국가로 진입된 이후부터의 상급단체 노동단체는 거의 퇴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8시간 노동 이게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미국입니다. 메이데이 5월 1일 메이데이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죠?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 메이데이 역사가 미국의 8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어린아이까지 노동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5월 1일 날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이 시민들을 향해서 고용주가 고용한 그런 사설 그런 경호단체가 총을 쏘는 바람에 그때 유혈 사태가 빚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파리 꼬민에서 이제 메이데이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역사를 보면 노동 투쟁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큰 노동조합이 물론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노총에 비할 바 되지 않죠. 세력이라든지. 또 한 가지 제가 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민노총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맨날 인용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북유럽. 예, 프랑스나 그렇죠. 프랑스보다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런 스칸디나비아 3국을 늘 예로 들면서 그들의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를 극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회민주주의 정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스웨덴을 예로 드릴게요.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에 3인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병을 그때 이미 겪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이냐면 고임금이 너무 정착이 되고 그러면서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청년들이 일자리 진입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 보장이라든지 이 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대타협을 이룹니다. 노조는 더 이상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 대신 사업자는 임금 올릴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일자리를 늘린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서 정부는 이 양쪽의 어떤 타협을 이루게 하면서 복지 정책을 늘린다.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복지국가로서의 어떤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날강도 같은 또 얘기는 뭐냐면 임금은 그대로 계속 올리고 민노총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복지는 계속 늘려라. 정부의 복지는 늘려라. 사용자는 계속 세금을 내라. 이건 전혀 역행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부러워하는 거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제가 말이 좀 길죠.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노총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세계 지금 8위권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요. 11위라고 하는 쪽도 있고 8위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G7 플러스 알파 그러면 꼭 우리나라가 선두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지금이 이제 거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밖에 없고 민노총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런 이 운명 쇠퇴어가는 운명을 계속 정부 퇴진으로 바꾸면서 자기들이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 자신들의 생명은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권이 있을 땐 무조건 끌어내려라. 그래서 국민들의 눈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려라. 이게 전략이거든요. 당연히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정권을 그냥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 그런 이 참사였다는 거죠. 광부, 노동자든 뭐건 상관없어. 우리의 어떤 목표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단체로 지금 전락을 해버렸죠. 물론 태생부터 그랬지만. 네, 맞습니다. 이번 이 보도 자료나 성명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고 이 이태원 참사가 왜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몰리면서 압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걸기 행동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온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없는 행위거든요.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또 사람을 모아서 집회를 하겠다. 그렇죠. 예. 지난 주말에 보수 우파 단체에서는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예. 이 민주당 진영만, 뭐 민주당이 주최한 건 아닙니다만, 이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가 뭐 100만 걸기하고 또다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인파가 몰려서 사고가 난 것에 항의하는 인파로 다시 채우겠다. 이것도 사실 한 주 정도는 그래도 애도의 기간을 갖고 이 숙연하게 한 주를 보낼 수도 없었나 봅니다. 이들의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을,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을 퇴진시키고 자신이 이 지분을 갖고 있는, 뭐 민주당은 언제나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지분대로 행사를 하겠다. 그런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들의 목표니까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그 집회에서 추모를 하는 집회가 아니라 정권을 퇴진하라는 문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추모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승전 퇴진. 기승전 탄핵, 이거겠죠.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 간 넘겼습니다.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한 의도가 있다면, 민주당이 만약 의도가 있다면, 여당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야 돼요. 자, 대통령도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자. 그리고 거기 책임자가 누군지 가려내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다면 사실 국정조사도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재명의 그런 캠프였던 뭐 이신민심이라는 뭐 집단의 대표가 그러니까 선동을 하면서 언제 모여라, 뭐 하라, 라는 그런 글귀가 발견이 되고, 또 그 텔레그램 방은 박홍근이나 송영길 같은 그런 민주당 의원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건, 겉으로는 지금 당이 나서서 혹시나 후폭풍 입을까봐 겉으로는 나서지 않지만, 이들의 어떤 그 패턴은 똑같아요. 시민 집회가 있을 때 처음에는 이 시민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중간쯤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 주는 조금 앞으로 나와요. 그 다음 주는 조금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주는 맨 앞에 나와서 앉아요. 이건 당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고 사진 찍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한 달여 동안 선전선동으로 해서 북돋은 다음에 그 한 달여 후 지나면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게 언제나 패턴이거든요. 지금 딱 민주당이 아니요, 우리는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의원들이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당 차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처음에 안 나섰어요. 문재인이 중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앞으로 나와갖고 이 촛불로 자신들이 이제 주최하는 것처럼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퇴진, 무조건 탄핵,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재난을 빌미로 해서 재난에 정찰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겉으로 다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노총에서는 정말 노동자를 대변하고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집단인데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조에서 주장해야 될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민노총이 지금 민노총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NL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L과 PD가 언제나 싸웠죠. 싸우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 싸움을 벌였는데,
총에서 PD가 잡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한두 번이었나? 거의 다 NL이 잡고 있고, NL에는 아시다시피 자주 통일입니다. 그 북한과 연계를 뭐 하든 아니면 북한을 추종을 하든 이 통일이라는 부분이 NL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어떤 이념을 성취하겠다. 이 이념을 그대로 실현하겠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고, 비질런트 에이스는 4번의 그 훈련 중에 가장 또 북한이 싫어하는 훈련입니다. 두려워하는 훈련이죠. 공군, 한미 연합 공군 훈련입니다. 공군이라 하면 사실상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해상을 봉쇄하는 것과 공중을 봉쇄하는 것. 공중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사실 북한은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두려워하죠.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공군력은 지금 북한은 이미 9세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군도 우리가 계속 뭐 F-15, F-35 이렇게 그 미국의 그런 그 전형적인 전투기를 개량해서 우리가 갖고 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수입하잖아요. 이거 계속 2차 대전 이후에 그 성능을 개량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스텔스 기능입니다. 스텔스 기능이라는 건 상대방의 레이더에 안 잡혀서 그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가서 타격을 하고 그대로 생환해서 돌아오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스텔스 기능조차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미국 23이 최고의 그 수준의 전투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상대 우리와 대응하겠다고 150대를 띄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아예 훈련기로도 쓰지 못할 그 구식 비행기들이었고 일본은 추락을 했고 또 거기 그 훈련을 왜 북한에서 안 하냐면 저 때문이거든요. 그 에너지 급유 급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띄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비질런트 에이스를 막고 싶었겠죠. 그래서 7년 만에 지금 5년 만인가요? 7년 만인가요? 5년 만에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지금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바로 민노총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 매일같이 시위하는 사람들 못 보셨어요? 매일 시위를 하는데 저희가 매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걸 부르짖으면서 이 한반도의 그런 뭐 평화를 운운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죠. 그것 자체가 그들의 어떤 그 이념이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민노총의 그 NL들이 주도권을 잡는 한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무조건 주한미군 철수가 이들의 목적인데 주한미군 철수라고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정말 외면을 당할까봐 민노총이 나서서 주한미군 철수라고는 하지 않지만 거의 뭐 연합훈련 중단하라가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훈련 때문에 미사일을 쏘고 한 것도 어느 정도 뭐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이 북한이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미사일을 쏜 횟수가 30번이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미사일 그만큼 많이 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전에 북한이 올해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5월까지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10월이니까 5대 5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세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쏜 것이 더 많을까? 아마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할까 그럴 거예요. 이제 하도 지금 10월달에 많이 쏴서 저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가 9월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9월까지는 제 기억 확실히 문재인 정권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거를 하도 많이 미사일을 쏘아대서 아마 비슷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장은 진짜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5월달부터 그때 한반도가 극도의 긴장 상태였고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어쩐다 하면서 또 그 당시 문재인도 혐오2까지 뭐 쏘라고 하면서 똑같이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북한은 언제나
우리나라 정부가 바뀔 때 첫 번째,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때는 도발의 수를 계속 높여요. 네. 계속 높이면서 자신들의 어떤 몸값을 키우고 여러 가지 어떤 목적 때문에 늘 되풀이되었거든요. 올해는 그 두 가지가 합친 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또 내일인가요? 지금 그 중간 선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의회 권력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 의회 앞으로 있을 의회 권력에 대한 어떤 메시지로서도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경강불이죠. 정말 좀 상식적인 입장을 좀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한테 그걸 요구하죠. 너무 좀 어려운 요구인가요? 그렇죠. 요구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그런 이념을 버리지 않는 한에는 근데 이념으로 똘똘 뭉친 종교 집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 요구를 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민노총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속력은 많이 떨어졌어요. 전교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이 생존하는 법칙은 늘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이끌어낼 수 없을 때는 더 극단적으로 치닫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소멸될 때까지 맞상대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국민노조가 그렇죠. 많이 커져서 이렇게 맞상대를 할 만큼 세력이 확장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라고 딱 밑자락에 역시 저희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민노총 하면은 좀 눈살을 많이 찌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심각하게 좀 생각을 안 하시는데 또 이 사람들이 정말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정치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한 총대를 메고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두렵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질문을 다시 조금 축약을 해주신다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질문이 뭔지. 이제 많은 분들이 민노총의 그 위협적인 이런 다시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민노총 하면은 이제 많이 눈살을 찌푸리시고 이게 이제 안 좋은 집단인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분명 또 결정적인 순간에 정권 퇴진을 또 요구하면서 이렇게 좀 총대를 메고 정말 좀 강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강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민노총은 말이요. 뭐가 지금 그 지분이 있냐면 인원이에요, 인원. 동원력이에요. 즉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이 서로 지분이 있고 또 서로 어떤 그 관계에서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건 동원이거든요. 동원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다 그랬을 때 촛불 집회에 당이 먼저 사람들을 동원할 수는 없어요. 당이 그랬다가는 당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들은 노무현 탄핵에 아픈 그 기억이 있어요. 물론 열린우리당 시절에 아픈 기억. 그러니까 후폭풍이죠. 아픈 기억이라기보다는 그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으로 뭐 대거 들어왔습니다만 그 후폭풍을 똑같이 다른 방향에서 받을까봐 받을 그런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민노총이에요. 민노총의 인원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민노총이 동원을 해줘야만, 민노총이 순수 집회처럼 해서 민노총이 나서서 뭐 10만을 모으건 아니면 뭐 20만을 모으건 모아주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하면서 한 100만으로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바로 민노총의 힘은 동원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다가 아니라 언제나 그러니까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시민단체 몇 개에서 한 1000명이 시작을 하고 거기에 분위기가 무르익었어. 그럼 민노총도 할게. 민노총이 한 10만 들어가고 여기서 얼마 들어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뭐 몇십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민주당이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뛰쳐나왔다 그러고 당이 이제 들어가는 그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민노총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 한
이 사람들의 단계에서 한 2단계 정도 돌입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비상이죠. 왜냐하면 민노총도 분위기 보면서 자신들이 들어가는데 욕 안 먹을 상황인가 네. 를 보면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 보도자료에 보면 뭐 100만 노동자들의 선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와 이젠 앞으로 나서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한 4단계 되면 당이 뛰어들겠죠. 네. 2단계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 음모론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저희 진영에서는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네.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건 세월호 때문이거든요. 예. 세월호를 갖고 온갖 음모론을 펼치면서 뭐 7시간 동안 구술했느니 뭐를 했느니 하면서 프레임을 걸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추억이 이 달콤한 추억이 있는 예. 이 민주당 진영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뭐 이 재난이 시작되자마자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고 있고요. 네. 온갖 온갖 이 가짜 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다만 그때와 좀 다르죠. 예. 역시 이 보수파도 학습 효과가 예. 있죠. 그때 무너졌기 때문에 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파의 그런 뭐랄까 메신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메신저가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메신저지만 지금은 팽팽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재난이 벌어진 다음에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책임자들의 처벌이 될 때까지는 불리해요. 현재 상황은 예. 유리한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팽팽하다는 건 그만큼 가짜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방어하고 진실을 다시 이제 알리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것이지 예전처럼 무조건 불리한 어떤 상황으로 그냥 매몰되면 이제 곧 뭐 탄핵이 나오고 퇴진이 나올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앞으로 상황은 더 사실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역시 이 종편에서 시사평론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가 얻는 지식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이게 딱 꼭 집어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너무 시원했습니다. 예, 네. 서로 네. 칭찬해주려고 약속한 겁니다. 네. 미리 약속한 거라고. 오늘 두 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시간이 되면 앞으로 저희 국민노조에 가끔 오셔서 네네. 이런 이렇게 좋은 얘기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주 불러주세요. 저희가 이제 저는 뭐 언제든 나오고 네. 싶고요. 또 네. 오늘 귀중한 시간 저한테 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앞으로 전개되는 어떤 상황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이제 주말마다 세불리기를 할 거예요. 네. 얼마큼 더 많이 모인다, 얼마큼 더 많이 모인다. 그래서 봐라, 100만이 모인다, 100만 촛불이 움직였다, 국민들이 다 나섰다, 윤석열 정부 물러가라. 이렇게 이게 이제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노조를 포함해서 보수파의 시민들이나 혹은 노조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단기적이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플랜 하에서 이들과 맞서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이명박 정부나 또는 박근혜 정부처럼 네. 이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이 또 지도부든 아니면 시민이든 네.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맞서 주시길. 네. 요즘에 갑자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사고에 많이 유의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아픈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